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1부 6. 나는 이틀 동안 응급구호소에 나가 있었다. 숙소로 돌아오니 너무 늦어서 그 다음날 저녁이나 되어서야 미스 바클리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그녀가 정원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내려올 때까지 병원 사무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에는 벽을 따라서 채색 목재 기둥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대리석 흉상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다. 대리석질 흉상들은 사무실로 들어가는 홀에도 도열해 있었는데 모두 비슷비슷해 보였다. 조각 작품들은 언제 보아도 따분하다. 청동상이라면 모를까. 대리석 흉상들은 모두 공동묘지 같다. 딱 하나 멋진 공동묘지가 있는데 피사에 있는 묘지가 바로 그것이다. 제노바에는 형편없는 대리석 흉상들 투성이다. 병원 건물은 원래 아주 부유한 독일인의 빌라였는데 아마 흉상을 마련하느라고 돈 꽤나 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흉상들을 누가 제작했고 그 대가로 얼마나 받았을지 궁금해졌다. 흉상의 인물들이 유명한 가문 사람들인지 아니면 뭘 한 사람들인지 파악해보려 했지만 하나같이 고전시대의 것을 흉내낸 것들이라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나는 양손으로 모자를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리치아에서도 철모를 쓰게 되어 있으나 그러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 주민들을 대피시키지도 않은 마을에서 철모를 쓴다는 게 너무 연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영국제 방독면을 가지고 구호소로 나갈 때만 철모를 썼다. 영국제 방독면은 막 보급된 참이었다. 그야말로 진짜 방독면이었다. 또 우리는 자동 권총을 차고 다녀야 했는데 의사나 위생 장교들까지 예외가 없었다. 의자 뒷등에 권총이 눌리는 느낌이 났다. 권총을 잘 보이게 차고 다니지 않을 경우엔 체포될 수도 있었다. 리날디는 권총집에 화장지를 집어넣고 차고 다녔다. 나는 진짜 권총을 차고 다녔는데 사격 연습을 하기 전까진 총잡이가 된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총신이 짧은 7.65 구경 아스트라 권총은 발사할 때 총신이 너무 튀어올라 과연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나는 그 총으로 연습을 했다. 목표물 아래쪽을 겨누고 터무니없이 짧은 총신의 반동을 애써 극복해내 20발짝 떨어진 곳에서는 목표물의 1야드 이내 지점까지 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권총을 휴대한다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곧 총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등 뒤에 매달고 다녔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막연한 수치심이 생기긴 했지만 말이다. 책상 뒤에 있던 자벽병이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못마땅한 듯이 쳐다보았다. 나는 대리석 바닥, 대리석 흉상들이 진열된 기둥, 벽의 프레스코화 등을 바라보면서 미스 바클리를 기다렸다. 프레스코화들은 나쁘지 않았다. 벽토가 벗겨져 너덜거리기 시작할 즈음이면 어떤 프레스코화도 멋져 보이기 마련이다. 나는 홀로 걸어 내려오는 캐서린 바클리를 보고서 일어섰다. 내 쪽으로 걸어오는 그녀는 키가 커 보이진 않았지만 아주 사랑스러웠다. 안녕, 미스터 헨리?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지내요? 내가 물었다. 자벽병이 책상 뒤에서 엿듣고 있었다. 여기 앉을까요? 아니면 정원으로 나갈까요? 밖으로 나가요. 거기가 훨씬 시원해요. 내가 그녀를 따라 걸어서 정원으로 나가는 동안 자벽병은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자갈길로 나오자 그녀가 물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구호소에 다녀왔어요. 그런 소식을 미리 쪽지로 전해줄 수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내가 말했다. 보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미리 내게 알려주었어야 해요, 달링. 우리는 차량 진입로를 벗어나 나무들 밑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다음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없나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산책이나 해야죠. 꽤 오래 떠나 있었군요. 오늘이 사흘째예요. 아무튼 돌아왔잖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사랑하나요?
그럼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러면 그냥 캐서린이라고 불러줄래요? 캐서린. 우리는 잠시 걷다가 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렇게 말해봐요. 밤이 되어 나는 캐서린에게 돌아왔다. 밤이 되어 나는 캐서린에게 돌아왔다. 아, 달링, 당신 돌아왔군요. 그래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 없는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죠? 그럼요. 난 늘 돌아와요. 아, 정말 사랑해요. 다시 손잡아 줄래요? 계속 잡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보이도록 그녀를 돌려세우고 다시 키스했다. 그녀는 두 눈을 꼭 감았다. 나는 감긴 두 눈에 키스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신경도 안 쓰였다. 이게 장교 전용 창녀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곳 여자들은 손님의 몸 위로 마구 기어오르고 동료 장교들과 2층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며 애정의 표시로 장교 모를 거꾸로 쓴 채 시시덕거리지. 나는 캐서린 바클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녀를 사랑할 생각도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건 브릿지 같은 일종의 게임이야. 카드를 돌리는 대신 말을 사용하는 거지. 브릿지 게임을 할 때처럼 승부를 위해 판돈을 따기 위해 가장해야 하는 거야. 그 판돈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 둘이 가 있을 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했다. 사랑을 나누고 싶은 남성의 욕구가 끌어올라 오랫동안 서 있기가 힘들었다. 그런 곳은 없어요. 그녀는 정신을 추스른 듯 했다. 저기 잠시 앉을 수 있을 거예요. 평평한 돌 벤치에 앉아 나는 캐서린 바클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많이 피곤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녀는 발밑에 풀을 내려다보았다. 우린 지금 멍청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게임? 모르는 체 하지 말아요.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멋진 청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방법을 잘 아는 만큼 게임도 잘 풀어가는군요. 하지만 이건 멍청한 게임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아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생각은 잘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척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오늘 저녁으로 끝내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걸? 쓸데없는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요. 나는 아주 자그마하고 멋진 쇼를 보았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보다시피 난 화난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가끔 그런 증세를 약간씩 보이긴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눌렀다. 친애하는 캐서린. 그거 지금은 아주 괴상하게 들리네요. 캐서린이라는 말 말이에요. 아까와는 다르게 발음하는데요. 어쨌든 당신은 정말 친절해요. 아주 멋진 청년이에요. 사제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요.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나를 만나러 올 건가요? 물론. 나를 사랑한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끝난 얘기예요. 그녀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잘 가요. 나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난 정말 피곤해요. 그래도 키스해줘요. 너무 피곤해요, 달링. 키스해줘. 그렇게 간절해요? 응. 우리는 키스했다. 그러다가 그녀가 갑자기 몸을 뺐다. 안 돼요. 잘 가요. 제발, 달링. 우리는 문까지 걸어갔고 나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 홀 아래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쳐다보는 게 좋았다.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무더운 밤이었고
산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산 가브리엘레 쪽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나는 빌라 로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셔터가 내려와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직 기척이 있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갔다. 옷을 벗고 있는데 리날디가 들어왔다. 아하, 잘 안 풀리는 모양이구먼. 베이비가 난처해 하고 있잖아. 어디 갔다 왔나? 빌라로사. 베이비, 그곳은 정말 유익한 곳이야. 다 같이 노래를 불렀지. 자넨 어디 갔다 왔나? 영국 여자 만났어. 아이쿠, 내가 영국 여자와 엮이지 않은 게 다행이군. 여기서 빌라로사라고 하는 곳은 장교들이 이용하는 창녀의 집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7. 다음 날 오후 나는 첫 번째 산간 구호소에서 돌아와 분류소 앞에 앰뷸런스를 세웠다. 부상자와 병자를 서류에 따라 분류하고 서류마다 각각 다른 병원들을 지정하는 곳이었다. 계속 운전을 했던 나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운전병이 서류들을 제출했다. 무더운 날이었다. 하늘은 아주 밝고 푸르렀으며 하얀 길에는 먼지가 많았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높다란 피아트의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개 연대가 도로를 지나가기에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더운 날씨에 병사들은 땀을 흘렸다. 일부 병사들은 철모를 썼으나 대부분은 배낭 위에 매달아 놓았다. 대부분 철모들이 너무 커서 귀까지 내려왔다. 장교들은 모두 머리에 잘 맞는 철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바실리카타 여단의 절반 병력이었다. 붉은색과 흰색 빗금 무늬가 있는 목깃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연대가 지나가고 한참 후에 그 뒤를 따르는 몇몇 나고병들이 나타났다. 소속 소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며 피곤해했다. 몇몇의 몰골은 너무 처량했다. 나고병 무리의 가장 뒤쪽에서 한 병사가 힘들게 걸어왔다. 절뚝거리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길 옆에 주저앉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된 건가?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일어섰다. 계속 가야 합니다. 뭐가 문제지? 빌어먹을 이놈의 전쟁이 문제죠. 다리는 어떻게 된 건가? 다리가 아니에요. 탈장입니다. 왜 수송차를 타고 가지 않는 거지? 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나? 입원 시켜주지 않아요. 중위는 내가 일부러 탈장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어디 한번 만져보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느 쪽이지? 이쪽. 그것이 만져졌다. 기침해보게. 내가 말했다. 탈장 부위가 더 커질까봐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는 지금의 2배 크기였습니다. 앉게. 내가 말했다. 부상자들의 서류 처리를 끝내는 즉시 자네를 데려가 담당 의무장교에게 인계하겠네. 그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할 겁니다. 그들이 그래봤자 소용없지. 내가 말했다. 이건 부상이 아니니까. 전에도 이런 증세가 있지 않았나? 예, 하지만 탈장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자네를 병원으로 보내줄 걸세.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을까요, 중위님? 안 돼. 내겐 자네 서류가 없으니까. 운전병이 차에 타고 있던 부상병들의 서류를 가지고 분류소 문 밖으로 나왔다. 105에 4명, 132에 2명입니다. 운전병이 말했다. 둘 다 강 건너에 있는 야전병원이었다. 자네가 운전해. 내가 말했다. 나는 탈장 군인을 일으켜 세워 우리 옆 좌석에 앉혔다. 영어 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물론. 이 빌어먹을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썩어 빠졌다고 생각하지. 정말 썩어 빠졌죠. 하느님 맙소사, 정말 썩어 빠졌어요. 미국에서 왔나? 예, 피츠버그요. 난 중위님이 미국인이란 걸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대로 이탈리아어를 잘하지 않나? 금방 알아봤어요. 또 미국인이군. 운전병이 탈장 군인을 쳐다보며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보세요, 중위님. 나를 저 연대로 데려가는 건가요? 그래.
국무대위도 내가 탈장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 빌어먹을 탈장대를 내버렸죠. 전선에 다시 가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랬군. 저를 다른 곳에 데려다 주실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전선 가까운 곳이었다면 제일 가까운 응급구호소에 데려다 줄 수 있었겠지만 이곳 후방에서는 서류가 있어야 해. 되돌아가면 그들은 나를 수술해준 다음 다시 전선 붙박이로 투입할 겁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중위님도 전선 붙박이는 싫죠? 싫지. 하느님 맙소사, 정말 빌어먹을 전쟁 아닙니까? 내 말 듣게. 내가 말했다. 차에서 내려서 길 옆에 쓰러져 머리에 혹을 만들어. 그럼 내가 돌아가는 길에 자네를 태워다가 병원에 입원시켜주겠네. 알도? 여기 길 옆에 잠깐 차를 세워. 차가 멈췄다. 나는 그를 내려주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중위님. 그가 말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약 1마일 지점에서 아까 그 연대를 지나쳤다. 이어 강을 건넜는데 눈 녹은 물로 흐릿해진 강물이 다리 말뚝들 사이로 빠르게 흘러갔다. 우리는 들판에 난 길을 달려 부상자들을 두 야전병원에 내려주었다. 돌아올 때는 내가 운전을 했다. 나는 피츠버그에서 온 사내를 태우기 위해 빈차를 빨리 달렸다. 먼저 아까보다 더 무더위에 지치고 걸음이 느려진 연대를 지나쳤고 이어 나고병들을 지나쳤다. 잠시 후 말이 끄는 앰뷸런스 한 대가 길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2명의 남자가 탈장 군인을 그 안에 싣고 있었다. 그를 태우기 위해 되돌아온 것이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철모는 벗겨진 채였고 머리선 아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 코가 까져 있었고 피가 난 이마와 머리카락은 먼지투성이었다. 중위님, 이 혹 좀 보세요. 그가 소리쳤다. 소용없어요.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요. 숙소에 돌아오니 5시였다. 나는 세차장으로 가서 샤워를 했다. 그런 다음 방으로 돌아와 바지와 러닝셔츠 차림으로 열린 창문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틀 안에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차량들을 가지고 플라바로 가야 했다. 미국으로 편지를 쓴 지 정말 오래되었다. 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쓰지 않아 이젠 쓰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게다가 쓸 내용도 없었다. 결국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만 적힌 교전 지역 엽서를 2장 보냈다. 엽서면 충분하겠지. 게다가 이 엽서들은 미국에서 보기에 아주 멋질 거야. 특이하면서도 신비스러우니까. 이곳 역시 특이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지역이지만 오스트리아와 버리는 다른 교전 지역에 비하면 상황이 꽤 괜찮은 편이었다. 오스트리아 군대는 나폴레옹에게 혹은 나폴레옹 같은 인물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창설된 군대였다. 나는 우리에게도 나폴레옹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뚱뚱한 재상가 카두르나 장군이나 길고 가느다란 목과 염소 수염을 가진 자그마한 남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대신에 말이다. 그들 오른편에는 아우스타 공작이 있었다. 너무 잘생겨서 훌륭한 장군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다. 그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왕의 풍모를 갖추기도 했다. 왕의 숙부인 그는 제3군을 지휘한다. 우리는 제2군 소속이다. 제3군에는 영국 포병 부대가 소속되어 있다. 밀라노에서 나는 그 부대 출신 포수 2명을 만났었다.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었고 우리는 기막힌 밤을 보냈다. 덩치가 크고 수줍음이 많은 치들이었는데 어색해하면서도 그날 밤 벌어진 모든 일들을 즐겼다. 영국군과 근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라면 한결 편했을 텐데. 하지만 그러면 전사할 가능성도 있었다. 물론 이 앰뷸런스 일을 하다가 죽을 일은 없다. 아니다. 앰뷸런스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영국인 앰뷸런스 운전병들은 가끔 전사하니까. 아무튼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전쟁에서는. 전사와 나는 무관하다. 이제 이 전쟁은 영화 속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혀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신에게 빈다. 어쩌면 이번 여름에 끝날지도 몰라. 어쩌면 오스트리아 군대가 패배할지도 모르지. 다른 전쟁에서 그들이 늘 졌으니까. 이 전쟁의 문제는 대체 무엇일까? 다들 프랑스는 운이 다했다고들 한다.
리날디는 프랑스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파리로 진입한다고 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 그들을 진압했대. 나는 전쟁 없는 오스트리아에 가고 싶다. 흑림에 가고 싶다. 하르츠 산맥에 가고 싶다. 그런데 하르츠 산맥이 어디에 있지? 카르파디아 산맥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도 좋은 곳이겠지. 전쟁이 없다면 스페인에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해가 떨어지자 서늘해졌다. 저녁 식사 후에는 캐서린 바클리를 만나러 가야지. 그녀가 지금 여기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녀와 함께 밀라노에 있으면 좋을 텐데. 코바에서 식사를 하고 무더운 저녁에 비아 만초니를 걸어 내려가 운하를 건넌 다음 방향을 틀어 그녀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야지. 그녀도 동의할 거야. 나를 전사한 그녀의 남자친구인 셈 칠 수도 있지. 우리가 호텔의 현관으로 걸어가면 짐꾼이 공손하게 모자를 벗으며 인사한다. 내가 안내데스크 앞에 서서 방 열쇠를 요구하는 동안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린다. 이어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며 아주 천천히 올라가다가 우리 층에 멈춰선다. 이어 보이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기다린다. 그녀가 먼저 내리고 내가 뒤이어 내려 홀을 걸어간다. 나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어 방문을 연 다음 전화기를 들고는 얼음을 가득 채운 은제 술통에 담긴 카프리 비앙카 한 병을 주문한다. 그러면 곧 얼음이 술통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고 보이가 방문을 노크한다. 나는 문 앞에 두게라고 말한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 창문 밖에서는 제비들이 가옥들 옥상 위로 날아다닌다. 잠시 후 어두워져서 창가로 가보면 자그마한 박쥐들이 집들 주위에서 먹이를 찾다가 나무들 위로 아주 가까이 날아온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고 방은 잠겨있고 날은 무덥고 이불 한 장과 온 하룻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밀라노의 무더운 밤을 하얗게 세우며 사랑을 나눈다.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빨리 식사를 하고 캐서린 바클리를 만나러 가야지. 식당은 엄청나게 시끄러웠다. 나는 와인을 마셨다. 오늘 밤엔 술을 약간 하지 않으면 모두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사제와 함께 아일랜드 대주교에 대해서 얘기했다. 대주교는 고상한 사람이었는데 불공정한 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듯했다. 나도 미국인으로서 그 일에 나름대로 관여한 셈이었다.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지만 난 그냥 알고 있는 척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오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의 원인에 관한 해명을 들으면서 그 일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건 공손하지 못한 태도니까. 나는 대주교의 이름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미네소타 출신인 그 사람은 아주 멋진 이름을 만들어냈다. 미네소타의 아일랜드, 위스콘신의 아일랜드, 미시건의 아일랜드. 섬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더 멋지다.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예, 사제님, 그건 사실입니다. 사제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사제님, 아닙니다. 사제님,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지요. 사제님, 그 건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사제님. 사제는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따분했다. 장교들은 선량하지 않으면서 따분했다. 왕은 좋은 사람이지만 따분했다. 와인은 질이 좋지 않았지만 따분하지 않았다. 그 와인은 이빨에 범랑지를 벗겨내어 입천장에 묻힌다. 그리고 그 사제는 구금되었네. 로카가 말했다. 몸에서 3% 채권들이 발견되었다지 뭐야? 물론 그건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이야. 여기서는 사제를 체포할 수 없지. 사제는 5% 채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댔네. 베지에에서 벌어진 일이야. 나는 프랑스 현지에 있었는데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읽었지. 그래서 감옥에 가서 사제 면회를 요청했어. 그가 채권을 훔친 건 확실하거든. 난 그 말을 단 한마디도 못 믿겠어. 리날디가 말했다. 자네 좋을 대로 해. 로카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사제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유익한 정보잖아. 그도 사제야. 그러니 그 정보를 고맙게 여길 거라고. 사제는 미소 지었다. 계속해요. 듣고 있어요.
물론 일부 채권들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제는 3% 채권들을 갖고 있었고 지방 채권도 좀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나는 감옥으로 갔는데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야. 나는 그의 감방 밖에서 마치 고해를 하듯이 말했어. 사제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다들 커다란 소리로 웃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했죠? 사제가 물었다. 로카는 그 질문을 무시하면서 그 농담에 대해 내게 설명해 주었다. 이제 요점을 알겠지? 맥락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농담인 것 같았다. 그들은 내게 와인을 좀 더 따라주었고 나는 샤워 꼭지 아래 들어간 영국군 사병 얘기를 해주었다. 이어 소령이 11명의 체코슬로바키아인과 헝가리인 하사 얘기를 했다. 좀 더 와인을 마신 뒤 나는 1페니를 발견한 기수 이야기를 했다. 소령은 밤에 잠 못 드는 공작 부인 이야기와 비슷한 이탈리아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쯤에서 사제는 자리를 떴고 나는 새벽 5시경 미스트랄이 몰아치는 마르세유에 도착한 지방 순회 세일즈맨 얘기를 했다. 소령은 내가 술이 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그는 사실일 거라고 말하면서 바쿠스의 시체를 놓고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기를 해보자고 했다. 네, 여기서 바쿠스는 로마 신화 속의 술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쿠스는 아닙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바쿠스는 아니에요? 맞아, 바쿠스야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포 빈첸사 바시를 상대로 컵 대 컵 혹은 클라스 대 클라스로 마셔보라고 부추겼다. 바시는 자신이 나보다 이미 2배나 취했기 때문에 그건 내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새빨간 거짓말 말라고 했다. 바쿠스든 아니든 필리포 빈첸사 바시든 혹은 바시 필리포 빈첸사든 아니 자네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더라? 저녁 내내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그러면 자네 이름은 페데리코 엔리코야? 아니면 엔리코 페데리코야? 하고 물었다. 바쿠스는 집어치우고 가장 센 놈이 이기는 걸로 하자고 말하자 소령이 머그잔에 레드와인을 따라 우리에게 건네기 시작했다. 절반쯤 마시니 더 이상 마시기가 싫어졌다. 가야 할 곳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바시가 이겼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나보다 세요. 난 가봐야겠습니다. 저 친구는 가야 해요. 리날디가 말했다.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잘 알지. 난 가봐야겠어요. 다른 날 밤에 하지. 바시가 말했다. 자네 컨디션이 좀 더 괜찮은 날 밤에. 그는 내 어깨를 철썩 때렸다. 식탁에는 불 켜진 촛대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다. 좋은 밤 보내요, 신사 양반들. 내가 말했다. 리날디가 나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문 밖 길가에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취한 상태로는 가지 않는 편이 좋아. 난 취하지 않았어, 리닌. 정말이야. 커피를 좀 씹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소리? 베이비, 내가 좀 가져다 주지. 자네는 이리저리 좀 걷고 있어봐. 그는 볶은 커피콩을 한 줌 쥐고서 돌아왔다. 이걸 씹어, 베이비.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쿠스 신 말이지? 내가 자네와 함께 걸어 내려가 주지. 난 정말 괜찮다니까. 우리는 함께 걸으며 마을을 통과했다. 나는 커피를 씹었다. 영국 병원 빌라로 이어지는 차량 진입로 입구에서 리날디가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게. 내가 말했다. 아, 자네도 좀 들어오지 그래?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나는 좀 더 단순한 쾌락이 좋거든. 커피콩 고마워. 베이비, 별거 아니야. 나는 차량 진입로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도로에 늘어선 사이프러스 나무들의 윤곽이 예리하고 선명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리날디가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빌라 현관홀에 앉아 캐서린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누군가가 통로를 걸어 내려왔다.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그 사람은 캐서린이 아니라 미스 퍼거슨이었다. 안녕? 그녀가 말했다. 캐서린이 오늘 저녁엔 당신을 만나지 못한다며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유감이군요. 아픈 게 아니길 바랍니다.
몸이 아주 안 좋아요. 내가 안타까워하더라고 전해주겠어요? 네, 그러죠. 내일 다시 와서 만나려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은 밤 보내요. 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외로움과 허전함이 느껴졌다. 나는 캐서린과의 만남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고 술을 마시다가 약속을 잊어버릴 뻔하기까지 했지만 막상 그녀를 만나지 못하자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왔다.